Me better when I'm with you.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젤 3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겁니다. 도대체 이 바젤 3가 뭐길래 우리의 부동산 정책도 간섭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금융,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길래 도대체도 이렇게 바젤 3가 말이 많은 건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죠. 우리가 바젤 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기피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복잡하고 이해할 수가 없고 짜증나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덫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야 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사기도 당하고 그 다음에 손해도 볼 거 아닙니까? 실상 까보면 별거 없어요. 엄청 간단한 거고 그냥 상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기준은 하나의 상식일 뿐이지 그 지식이 정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바젤 3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베베꼬아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정답을 아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제, 과학, 사회를 되게 어렵게 이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용어를 쓰고 어려운 현상을 빗대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복잡한 이런 이야기들과 흐름들을 만들어낼수록요, 반드시 덮고 싶고 위장하고 싶은 무언가의 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던지는 그런 트릭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 지식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 지식에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될 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 아, 저놈들이 뭔가를 감추고 저놈들이 뭔가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렵게 지금 트릭을 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은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대응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장 정보를 보내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을 현명하게 잘 단순화해서 잘 자기의 생각으로 추려내야지만 그게 진정한 지식이 되는 거지, 저렇게 뭔 소린지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나불거리고 씨불거리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듣고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심취해서 빠져들거나 그러면 절대 그 흐름의 맥락을 잡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바젤 3에 대해서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바젤 3는요, 은행이든 기업이든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아, 발음이 안 되네요.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 대손충당금이 뭐냐면 바로 회수되지 않는 불량 채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대출, 외상 매출, 그 다음에 어음 등을 이야기합니다. 바젤 3 정책을 통해서요, 국제 금융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당장에 은행과 기업에 뭐가 일단 화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손충당금이 화두가 되겠죠. 이 대손충당금으로 인해서 다시 자금이 회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현금을 대비해 놓자. 미래에 발생하는 행여모를 손실에 대해서 미리 충당금을 쌓아 놓겠다. 그래서 이제 2018년 1분기부터는요, 미래 손실까지 감안을 해서 이 충당금을 충분하게 적립을 하려고 하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부터는 고위험 대출을 늘릴수록 그만큼의 위험 가중치를 더 높여서 대출을 계속 할 수 없게 이 규제 방안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정부에서 지금 정책을 내줬습니다. 이 위험 가중치라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중기대출 상당히 은행에서 해줬죠. 그 다음에 LTV 대출 상당히 해줬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은행이 과도하게 이 대출을 해줬던 부분을 이제는 규제하겠다. 뭐를 통해서? 위험 가중치를 통해서. 자, 어떻게 규제를 하냐면요, 바로 신용 리스크입니다. 이 사람의 신용에 대한 부분, 다음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한 부분, 다음으로 이 대출의 대상자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 다음에 돈의 유동성에 대한 흐름, 앞으로 다가올 금리에 대한 리스크,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의 대출의 기준을 위험 가중치의 기준으로 잡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충당금을 이 은행이나 기업에서 이런 규제를 통해서 충분히 이 충당금에 대한 여분을 쌓을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고요. 이게 만약에 경기 불황이 왔을 때 이 은행들이 이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대출을 엄청 많이 빌려줬던 부분들을 충분히 이 돈으로 메꿔서 견뎌내겠다. 펀더멘털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 올해 도입되는 저기 금융상품이 바로 국제회계 기준인 IFRS9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IFRS9은요, 2018년 1월부터 한국에 시행되는 금융상품의 국제회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보험, 카드, 캐피털사 이런 이제 회사들, 금융회사가 주로 적용이 되는 이런 시행정책이고요. IFRS9 역시도 뭐냐면 은행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장기여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대손 충당금, 빚, 즉 빚의 규모가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은행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출도 규제하고, 그 다음에 가상금리 인상도 하고, 뭐 이러한 이제 시행을 하면서 이제 은행에 충당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IFRS9의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부동산을 바로 은행에서 돈을 땡겼었기 때문에, 바로 은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IFRS9의 저 정책이 부동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 부동산의 대비는 이따 차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계속 바젤3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은행이나 금융권이 바젤3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과거처럼 뭐 대출의 규제가 크게 없습니다.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은행에서 더 많은 대출을 끌어다 쓰겠죠. 왜? 경제가 위축되니까 돈맥경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은행이나 금융권은요, 현재보다 더 엄청난 양의 대손 충당금의 짐을 짊어져야 되고요. 은행은 이 대손 충당금 때문에요, 결국 뭐가 하락이 되냐면 신용도가 하락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대출의 흐름이 위축되게 되겠죠. 경기가 나쁜데 은행에 돈까지 말라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히 경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과거 IMF와 매우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진짜 쉽게 풀이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와, 막 장난이 아니야. 막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막 지들 세상이야 완전히. 그럼 뭐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해? 그냥 은행아, 너 현금 돈 없지? 그러니까 미리 돈 챙겨놔. 나중에 니네들 돈 빌려놓은 거 그거 갑자기 돈 못 받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리 현금이나 충당금을 준비해 놓고 나중에 경기가 힘들어졌을 때 그 돈으로 니네들이 대비해. 이걸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별 쉥쇼를 하면서 뭐 어려운 용어는 다 써가면서 사람들한테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저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바젤3를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지만, 은행이든 기업이든 건전성을 위해서 자본을 확충하고요, 자기 자본 비율을 올리고, 대상 충당금, 외상 매출, 대출, 어음 이런 것들을 모두 매출로 잡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 비율을 적정하게 맞추어서 적정성으로 확보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젤3 이야기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BIS. 이 BIS 비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일단은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약자입니다. 혀가 안 들어가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어떡합니까? 제가 한국 사람이고 또 외국에서 살아본 지가 없는지라 어쨌든 이해해 주시고, 이 BIS 비율이 뭐냐면요,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자기 자본의 비율이라고 말하고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BIS 비율을 통해서 은행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국제결제은행, 즉 BIS는요, 1930년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988년도에
바젤 합의를 통해 자기 자본 비율의 규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1992년도에 이 국제결제은행에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국제기준 BIS에 따르면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 모든 은행은요, 위험 자산에 대비 최소 8%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BIS의 이런 비율을 어떻게 만드는가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은행은요, 한국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돈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 돈을 실제로 90% 이상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원을 가져왔다. 그럼 9,000원은 없는 돈을 갖다가 뻥튀기 시키는 거야. 이거 완전히 사기판이지. 따로 보면 안 그래요? 완전 사기판이잖아요. 그리고 그 있지도 않은 돈 90%의 빚을 대출을 통해서 또 빌려줍니다. 어차피 통장에 있다가 도장만 딱 찍어서 보내는 거니까 뭐 그게 돈으로 인식하지, 그게 진짜 돈이 들어가 있고 진짜 돈을 일일이 셀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찍으면 돈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통장에. 응? 그렇게 빚을 빌려주고 이제 은행은 이자를 걷어가죠. 은행의 빚은요, 곧 기업의 매출 채권 자산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에 그것을 수익으로 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따졌을 때 이자에 따른 수익, 또 대출해준 원금 회수, 이런 것들로 은행은 장기 가용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BIS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가상으로 빌려줬던 대출 가짜 돈 있지 않느냐, 그 돈은 빌려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최소한 니네들이 가상으로 이 뻥튀기해서 빌려준 대출의 돈의 10%의 진짜 돈은 가지고 있어라. 바로 이게 BIS 비율의 이 의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과거에 지난 외환위기 때 BIS 비율이 8%인 은행들이 이 안전성과 건전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 퇴출 기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라든지 보증 이런 거를 계속 해줘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산에 대한 BIS 비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빚을 많이 빌려줄수록 그 빚에 대한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자본에 대한 비율이 끊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BIS 비율을 높여야 돼요, 은행에서는. 그래서 부실 채권을 어떻게 해서든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대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위험 자산을 축소를 하든지, 증자나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본 비율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기준이 안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은행 퇴출 기준이 돼 버리니까 은행에서는 계속 자기 자본 비율 10% 이상 늘리기 위해서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기준을 만드는 이유는요,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없이 은행에서 저 말도 안 되는 저 가상의 돈을, 아까 말했죠, 돈을 가지고 오면 그 돈의 90%를 뻥튀기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고. 근데 요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막 찍어댄다고. 그럼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후폭풍 어떻게 견뎌낼 겁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도 최대한의 양심껏 니네들이 빌려주고 니네들이 스스로 기준을 잡아라. 그 기준이 10%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너희들은 은행이 아니다. 너희는 그냥 사채꾼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BIS 비율에 대한 기준이 만약에 없게 되면 신용도, 은행의 신용도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환율 이런 것들이 막 지 마음대로 변하는 거예요. 얘를 막 돈을 막 이빠이 땡겨줘 버리면 갑자기 막 돈의 가치가 폭락하기도 하고 갑자기 폭등해 버리기도 하고 부동산 가격도 거기에서 주춤주춤 흔들려 버리고, 또 사람들이 신용도 같은 개념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저기 모기지 사태처럼 뭡니까 그 노숙자한테도 막 돈을 빌려줘 버리는 이런 사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행도 저 BIS 비율이 신용도예요. 우리의 신용도. 우리가 빚을 땡겼을 때 신용도를 통해서 빚을 받고 이자율이 낮게 측정해주고 뭐 담보대출도 해주고 이런 것처럼 은행은 BIS가 쉽게 말하면 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BIS 비율에 따라서 이 돈을 빌려주는 거죠. 만약에 8% 이하로 떨어지면 그 은행에는 더 이상 신용이 없다라고 판단해버리고 돈도 안 줘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은행의 돈의 씨가 마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의 문을 닫아야죠. 뭐 은행에 돈이 없는데 무슨 돈 장사를 하겠어요? 그런데
은행이 망해서 문을 닫기 전에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부산저축은행이 불량 채권과 불법 대출, 분식회계 등으로 이미 이 방법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쓰레기 은행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때 캠코, 즉 자산관리공사가요, 이 쓰레기 은행의 불량 채권을 매입을 하고 멀쩡한 은행인 것처럼 이 쇼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 은행에 불량 채권을 매입하고 멀쩡한 은행처럼 만들었는지 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서민들은 이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맡겼을 것이고 부산저축은행은 그 돈을 받았으면 또 안 됐어요. 왜? 자기 은행이 쓰레기 은행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뻔뻔하게 그 돈을 다 받은 거죠. 그리고 이런 쓰레기 개 같은 은행이 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또 그 돈을 가지고 불법 대출해주고 또 분식회계로 사기치고 이렇게 흥청망청 지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몰라라고 부도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개 거지 같은 부산저축의 BIS 비율은 5% 미만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은행, 그러니까 1금융권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미만의 금융권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BIS 비율이다. 이 BIS 비율이 10% 미만인 은행들, 또 설령 고금리를 통해서 복리이자를 통해서 달콤하게 사기를 치고 있는 그런 은행들은 반드시 보셔야 될 게 바로 BIS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시고 앞으로 은행을 거래하실 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 그나마 다행히도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생겨서 5천만원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신뢰성이 낮은 이 금융권은요, 금리가 높은 대신에 이제 금리 차이가 나는 대신에요, 예금자 보호법의 혜택을 잘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서 예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 금융권에 신용이 없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그 돈을 은행을 통해서 빌렸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이 그 담보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강제적으로 강매가 들어가 버려요. 이 경매가 들어가 버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먼저 그렇게까지 두지는 않죠. 공적 자금을 통해서 이제 국민 세금을 때려 박아가지고 그걸 국유화 시켜버리거나 아니면 회계 매각을 해버리든지 어쨌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해요. 우리 세금 다 때려박았고 저 은행 살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새끼들 우리한테 해준 거 한 푼도 없고 우리 돈 빌려 그러면 맨날 담보 내느라 새끼들이 우리나라 세금 받아갖고 저거 살렸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죠. 어쨌든 이 바젤3를 단순하게 시행정책의 흐름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바젤3를 만들어내는 원흉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새끼들인지 분명히 알아야 이 바젤3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바젤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국제결제은행의 산하 아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진짜 표면적으로 이 바젤3가 은행의 건전성 강화와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지금 보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우리나라 은행이 우리나라 게 아니라는 게 명백히 나옵니다. 지금 뭐 신한지주하고 KB금융, 그 다음에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다 60%에서 70% 가까이 지금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나머지 은행들도 뭐 20%에서 많게는 또 60% 가까이 이 외국인들이 골고루 은행을 장악하고 있다는 게 이 표만 보더라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IMF를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부채로 인한 외환위기가 왔고, 아시아 전체적으로 어떤 위기가 촉발됐지 않습니까? 이 사태를 일으킨 애들이 바로 IMF라는 이 기관인데, 이 기관이 과연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만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외국인들의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뉴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보들도 IMF 사태 이후 한국의 시중은행이 평균 50%가 넘는 외국인 자본에 의해서 거의 모두가요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IMF 사태 당시에
국제금융자본의 한국 금융시장 개방 압력을 전폭 수용한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이 강압적인 금융시장의 개방 압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외국인들에게 침범당했던 곳이 은행, 보험, 증권, 그 다음에 설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IMF가 어떤 놈들이 이렇게 지금 지배하고 있는 기관인지 알게 되면 지금 우리 한국에 잘게 쪼개져 있는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 IMF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임창열 부총재라는 사람이 한국 경제에 이 어떤 협상을 위해서 이 서울에 온 가이트너 차관보와 IMF 피셔 부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일단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새끼들이 하는 말이 한국의 현 금융 위기를 넘기려면 IMF의 자금 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 또한 IMF를 통하지 않고 너희 한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무조건 IMF를 통해서 도와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했던 말이 한국이 현재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금융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신속히 취해야 한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 나오잖아요. IMF의 손을 벌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거의 강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야기했던 미국 재무부 장관 3인방이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결국 IMF는요 거의 유대인 사람들로 만들어진 구성된 집단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당연히 금융집단,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미국 투자금융집단들 전부 유대계에서 장악을 하고 있죠. 그 애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쪼개져서 꼼꼼히 보이지 않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유대인 투자자들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권이 저 유대인들의 손아귀에 지금 잡혀있다. IMF 사태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 IMF, 우리의 경제위기가 상당히 의도적인 경제적 위기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저들이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인프라를 빼앗아 먹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 우리의 은행 지분율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유대인 자금이 투자됐다 뭐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기타 외국인으로 저렇게 묻어서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말이 조금 이제 돌아갔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유대인의 장악에 대한 힘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세밀히 말씀드린 거고, 국제결제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놈이 일단은 그 은행의 모든 은행의 총 책임적인 그 대빵이고, 그 밑에 있는 유대자본 세력들이 이 금권을 통해서 금융 통제를 더욱 용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젤 3는요, 쟤네들이 은행을 관리하기 아주 쉽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바로 모든 글로벌적인 은행들의 기준을 산출해내고요, 그걸 통해서 좆빠지게 일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서민들, 백성들에게 빚을 존나게 땡기고, 그 빚을 통해서 얘들은 돈을 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터놓고 대놓고 말을 하자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나라에 있는 금융을,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한 힘을 자기들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를 폭락시키고, 그래서 은행을 점령해요. 그 다음에 국제결제은행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은행이 어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르지 않는 은행들은 자기들이 과감하게 자르거나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은행 자체, 돈을 만들어내고 경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스템이 우리나라 게 아닌데 무슨 경제를 부흥시키고 무슨 기업을 살리고 이런 짓을 하겠냐고. 돈이 내 게 아닌데 결국 돈을 꼭 쥐고 있는 새끼들은 유대인 새끼들인데. 한국은행에서 조폐를 찍어서 1금융권의 은행에 주죠. 우리은행, IBK,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데.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조폐를 찍어서 주는 한국은행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거품,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 가상의 돈을 얘들은 거품을 만들어낸다 했죠. 그 은행이 어디냐고. 바로 1금융권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쥐고 있으면 돈의 양은 언제든지 불릴 수 있고 언제든지 거둬올 수 있는 거죠. 돈의 꼭대기에 있는 놈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그걸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어디예요? 기업, 국민들이에요. 돈을 통제해버리면 그 나라의 경제,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위기, IMF 이후로 저들 손아귀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뭐 하려고 이미 쥔 보물을 갖다가 다시 집어 던져서 다시 그걸 걷어오겠습니까? 그런 미친 짓을 할 리는 없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경제 위기와 경제 성장을 얘네들이 돈을 갖고 장난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젤 3 달랑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 무슨 짓거리, 무슨 개같은 쓰레기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항상 관찰하고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저렇게 막대한 자본, 그러니까 투자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저 은행이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어요. 결국은 저 바젤 3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은행은 따를 수밖에 없다. 왜? 아니 주인이 지시를 하는데 시킨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젤 3도 지금 우리가 그 규제 규명이 바뀌면서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쟤네들 때문에 하는 거야. 우리하고는 별 도움도 안 되는 걸 쟤네들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본 비율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새끼들 뼈 빠지게 더 은행에서 걷어내기 위해서 돈을 현금으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지. 이게 바로 자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자본 저 새끼들이 하고 있는 거라고. 마른 명태를 짜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빼내는 새끼들이야. 마른 수건을 짜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빼내는 새끼들이라니까. 그 짓거리 지금 하고 있다고요. 어쨌든 명분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저 새끼들은 바젤 3를 앞세워서 지금 저런 식으로 우리의 지금 이 귀중한 돈과 자산을 빼먹고 있다. 이 바젤은요 1, 2, 3 3개가 있습니다. 3탄까지 나왔어요. 3탄까지. 그래서 지금 이 바젤 3고 1은요 1988년도 7월에 개정돼서 1996년도 1월에 시행이 됐고요. 1년 뒤에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강화해서 나온 게 바젤 2고요. 이게 2007년 1월에 시행됐고요. 그 뒤로 또 1년 뒤에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더 강화시켜야 된다.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게 지금의 바젤 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지고 개정되고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거대 자본가들, 유대인 이런 세력들이 금융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지금 지들끼리 만들어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별 관련 없어. 솔직히 왜 우리를 저런 걸로 만들어갖고 왜 압박을 하고 규제를 하는데. 이유는 당연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대부분의 이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우리나라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그건 그러다 치고 국제결제은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자면요. 국제결제은행은 1차 세계대전 후 패전국에서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금융권이었다는 이야기죠. 국제에서 이 돈의 채무를 받기 위한 한마디로 글로벌 해결사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1931년도에 오스트리아 은행이 파산을 하기 시작하고요. 독일에선 예금 인출 사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돈 받을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빚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자 승전국들은 그냥 그 빚을 포기하고요. 그냥 탕감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국제결제은행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뭐 BIS 기준도 당연히 사라져야 했지만 어쨌든 망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둘 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업그레이드를 했죠.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는 돈을 떼이지 말자. 다시는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이 앞장서서요, 이 BIS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또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를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국제결제은행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뭐 정부나 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공적인 금융기구이다, 이렇게 또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 국제결제은행은요, 이 금융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기업 금융기구입니다. 연방정부도 교묘하게 돌려서 이야기하잖아요. 연방정부 하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 공기업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이런 어원을 자꾸 집어넣어요, 이놈들은. 그리고 더 황당한 건요, 스위스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스위스의 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국제법도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의 기구입니다. 아니 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구가 다 있습니까? 스위스의 이 기구가 만약에 신설이 됐으면 스위스 법을 따르면서 치외 법권을 행사하든지, 무슨 스위스 법도 적용이 안 되면서 치외 법권을 행사해. 그럼 이거 누가 제재하고 누가 관리하란 이야기야? 법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 그렇다면 왜 법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게끔 이 국제결제은행을 만들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힌트를 내가 나름대로 찾아서 좀 대조해본 결과요, 이 스위스가 중립국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도 이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던 이유도 중립국이었기 때문이고요. 현재는요, 그 장점을 이용해서요, 스위스 계좌에 엄청나게 검은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은행의 부자와 권력자들이 바로 이 검은 돈의 은닉과 탈세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돈을 벌고 있다. 그게 바로 스위스였다. 그리고 그 비밀 계좌의 정보가 대량 폭로가 됐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러한 현상만 놓고 보더라도요, 왜 국제결제은행을 스위스에 세웠으며 왜 치외법과 그 다음에 스위스법을 적용하지 않고도 저것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즉,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제결제은행은요, 이 검은 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만 놓고 봤을 때도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현상이 생기겠죠. 경제는 열심히 해서 땀 흘려서 우리가 만들어내지만 그것을 착취하고 만들어내는 돈들이 다 검은 돈으로 저렇게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되고 있다. 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이런 현상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 검은 돈 때문에 상당히 이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가 비밀 계좌 이런 거 다 없애버리겠다, 검은 돈을 퇴출시키겠다, 뭐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죠, 올해 2018년도에. 그러나 국제결제금융은행에는요, 저 법이 전혀 통관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스위스법, 치외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저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제가 봤을 때 표면적인 쇼일 뿐이라는 거죠. 바뀌는 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저렇게 완전 무결하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기구를 만들고요, 만약에 저 기구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이게 무너진다던가 아니면 금융의 기반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결론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왜?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저기에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금융권들이 만들어서 저기에 돈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금융법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누가 주인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비트코인의 사토시 나카모토랑 같은 흐름이죠. 아니 그 새끼 말 나온 김에 갑자기 뭐 그 새끼 최근에 또 죽었다고 뉴스 나오던데, 아주 쇼를 하세요. 쇼를 해. 그냥 정도껏 해야지. 씨, 믿어주지. 무슨 쇼가 아니고 이제 막장으로 갈라 그래 그냥 이 새끼들이.
참고로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바젤을 누가 만들었냐면요. 바로 연방은행 FRB의 위원장인 폴 벌커가 바로 BIS, 즉 국제금융결제은행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더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국제결제은행의 가입국은요, 전 세계 주요 무역국의 중앙은행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고요. 더욱이 은행감독위원회 위원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국의 무역국의 모든 중앙은행이 국제결제은행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허튼 수작 할 수가 없어.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매달 회의를 해요, 이 새끼들은. 그러면서 중앙은행 간 서로 간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끝없이 공조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공조지. 이거 간섭하는 거죠, 그냥. 우리나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야, 은행을 통해서. 예? 굳이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BIS에서요, 각국 중앙은행은요, 가상화폐 발행 관리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상화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죠? 비트코인이죠. 이걸 BIS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거 냄새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황당한 건요, 가상화폐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라,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흐름만 보더라도요, BIS에서 각국의 중앙은행을 자기들 마음대로 규제를 내리고 이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도를 내리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지금 자료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요, 바젤3의 도입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수출 주도용 무역국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외환교환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같은 이런 우리가 기축통화가 무조건 필요한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바젤3를 안 하겠다, 니네들이 대응하고 있는 거 니네들 말하는 대로 안 하겠다, 그리고 거절해버리면 그 즉시 그 은행의 신용도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고요, 국제적 은행 거래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외국만 나가보면 잘 아실 거예요. 한국 돈이요, 돈으로 취급도 안 해줍니다. 한국이 진짜 정말 강대국이고 우리가 알만할 정도로 뭐 세계 경제 화두를 일으키는 나라라 그러면 그 돈 왜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볼 때 이 나라의 국가적인 힘, 이걸 진짜 알고 싶으면요, 그 나라의 돈의 가치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를 보실 때는요, 그 경제와 국가를 냉정하게 바라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 말은. 국제통화 뭐가 있습니까? 엔화, 유로화, 달러, 위안화, 뭐 이런 건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일단 돈으로 치부해준다는 거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우리의 진실을 말해줘요. 이거 1,000만원 1억이든 한국 돈 들고 가봐. 외국에서 아무데도 안 받는다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뭐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 뭐 열풍이 불어서 뭐 외국 가서 비트코인을 들이대면 된다, 뭐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된다, 또 이런 개소리 하는 또 분류들이 있던데, 그거 가봐. 그러면은 그 가격 막 급변동하는 거 그거 현금이라고 하면 그거 다 들고 있어봐. 어디 마음이 불편해갖고 그 현금으로 쓰겠어요? 내가 지금 지갑 사러 왔는데 돈이 폭락했네? 아이고, 좀 이따 사야지. 뭐 이게 현금입니까? 예? 국제은행 거래가 불가능하게 돼서 달러 교환이 안 되면요, 우리는 수입도 수출도 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좆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입 수출이 안 되는데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남아 있을까요? 님이 그거 투자해봐야 남는 게 없는데 계속 쳐 빠져나가겠죠. 저 새끼들 돈 되니까 있는 거지. 돈도 안 되는데 거기 뭐 붙어 있겠어요? 다 떨어져 나가겠지. 그리고 작년에 우리 지수 엄청 올랐죠. 지수 주식해서 지수 올랐죠. 근데 설령 오른 게 뭐 있습니까?
사람들 늘 그러잖아요. 지수는 오르는데 내가 산 주식은 안 올라. 당연하지. 왜? 그것부터가 이미 편중되게 성장하고 있는 거야. 대기업 위주, 특히 반도체, 삼성이 끌어올린 지수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지금 점점 우리나라에 지금 편중적인, 이 편차가 지금 심해지고 있다는 걸 아직도 못 느끼십니까? 언제까지 남의 똥꼬 빨아줄 건데, 언제까지 이런 현상을 느끼고 빨리 자각을 해야죠. 예? 그리고 채권은, 국내 채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쓰레기 채권을 사겠어요? 정크 채권 아무도 안 사지. 그 수출하면 돈은 어떻게 환전할 거고, 또 송금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제은행 거래 형님한테 개겼다가는 아무것도 안 나와, 답도 안 나오고, 그냥 여기서 게임 끝이에요. 제가 IBM하고 삼성 말했듯이 그냥 게임 끝!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이 대부분이 대기업 정책으로 밀고 나갔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역만이 살 길이야, 한국은. 무역만이. 근데 중요한 건 무역이 살 길인 건 맞아. 근데 낙수 효과가 없어. 낙수 효과를 얘네들이 낙수 효과를 안 준다고. 그럼 대기업이 성장하면 뭔 상관이야, 우리랑. 낙수 효과가 없는데. 앞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낙수 효과 따위는 없었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민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여론 만들고 갈등 만들고 서로 분파 쪼개갖고 당파 싸움이 나고 있고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게? 지금 나라는 외국인 놈들이 다 은행도 점령하고 기업도 점령하고 있는 마당에 지들은 당파 싸움하고 있어. 거기에다가 세대 쪼개갖고 세대 분열 쪼개서 사상 쪼개갖고 서로 싸움질하고 둘이 주먹질하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정을 앞세우기 전에 이러한 짓거리를 통해서 어떤 놈이 가장 많이 그 이익을 취해서 가져갈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판이하게 그 현상이 보인다니까요. 어쨌든 뭐 우리가 선동당하지 말고 중심을 갖고 늘 대비하고 대처하고 생각해라. 잘못하면 정치 선동에 놀아날 수도 있고 또 그런 여론에 의해서 우리가 세뇌당할 수 있으니까 늘 우리 기준적인 생각으로 보자. 내 눈에 색안경이 껴있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요. 내 눈에 파란 색안경이 껴있으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어떤 안경이 끼어져 있는지 그 안경을 벗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고 잠깐 이야기가 돌아와서 죄송한데 어쨌든 바젤3로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이것을 안 지키면 경제위기가 옵니다. 왜? 쟤네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이 이 국제결제은행에 정한 룰을 따라할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은. 그리고 닥치고 바젤3를 시행해야만 한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젤3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태국의 금융위안위기는요 97년 7월에 발생했고요. 태국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세가 97년 3월과 5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이유가 97년 3월에 금융회사의 대량 부실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바트와의 본격적인 하락은요 97년 3월 태국 최대 금융회사인 파이낸스 원사가 부동산 부분 대출로 파산하면서 이게 촉발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태국 정부가 추가 부실화의 우려가 있는 은행과 금융회사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증액 적립할 것을 명령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 역시도 뭐 개폭락이 나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가 당연히 확대됐겠죠. 그리고 세트 지수가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거의 폭삭 주저앉을 정도의 급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결국 바트와에 대한 투기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평가자료는 없다 라고 태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그러니까 97년 7월에 사실상 평가자료를 의미하는 관리 변동 환율제도의 도입을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변동 환율제를 채택함으로 인해서 외환위기가 공식화되고요. 7월에 태국의 금리,
면에서 평형관계를 유지하던 필리핀의 페소와 말레이시아의 링기트와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외환 투기 대상이 됨에 따라 바트화도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요, 호황기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이 호황기가 다 누리고 지나갈 때 좀 생긴다. 그래서 이 호황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금리가 싼 외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달러나 엔화를 가져와요. 금리가 싸게끔. 그리고 그 가져온 돈을 갖고 사채놀이 하는 거지. 또 신흥국에 꽂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좋다고 수익에 예대 마진을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잘 나갈 때 바로 이 돈놀이를 하다가 이 동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쨌든 태국의 1997년도는 거의 피해 경제였죠. 동아시아 경제 위기가 그로 인해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리고 태국이 그렇게 존나게 달러와 엔화를 빌려다가 빚잔치 하면서 부동산 졸라 폭등시키고, 그 다음에 무분별한 거품으로 건설해대고 무분별하게 개발해대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발전되는 게 좋다고 계속해서 빚을 땡기다가 어느 순간 꼭대기 정점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생기면서 문제가 터지게 됐죠. 거기에다가 갑자기 돈을 빌려줬던 일본 은행이요, 바젤2가 실행되기 시작하면서 태국한테 존나 돈을 꽂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BIS 비율 맞춰야 된다고 태국 기업에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고 막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뭐 한국도 IMF 때 그랬다는 이야기죠. 거의 비슷해요, 지금 흐름이. 그때 당시에 태국 경제에 일본 은행이 빌려준 돈이 태국 투자금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꽂았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현상적으로 놓고 보더라도요, 태국에 있는 자동차가 거의 일제다. 이러한 현상만 보더라도 태국과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교류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에서 일본 애들이 영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어떤 경제적인 영향이 상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본과 미국은 자국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돈이기도 했고 또 기축통화라서 지들이 그냥 찍어서 빌려줬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를 빌려서 태국에 이제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국이 이 경제위기로 흔들흔들 거리니까 우리나라가 이놈들한테 다시 달러를 받아서 이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빌렸던 달러를. 근데 그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달러의 회수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이 달러의 자금 경색 문제로 이 이제 경제가 휘청거리기 막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뭐 그것뿐만도 아니죠.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이 달러를 싼 값에 가져와서 힝청망청 쓴 거는 태국과 크게 다를 바 없었으니까 이제 빌려준 것도 빌려준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흥청망청 쓴 이 달러에 대한 이 충격을 이제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어져 버렸던 겁니다. 이 허점을 보고 바로 조지 소로스가 바트화 공격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저 BIS 비율 때문에 갑자기 이 태도가 돌변되기 시작하니까 조지 소로스는 이걸 기회로 보고 달려든 거죠. 결국 태국을 기점으로 해서 조지 소로스 저 새끼에 대한 어떤 흐름과 태국의 이런 경제난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한국 세트로 IMF로 이 매를 맞은 거예요. 어쨌든 일본은요, 이 바젤2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이 피해갈 수 있었던 재앙이었고요. 이렇게 일본이 피해갈 수 있었던 거는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20년.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그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그 몽둥이 찜질을 한 대 맞고, 이제 몽둥이 한 대 맞았으니까 떡도 줘야죠. 그래서 이 바젤2에 대한 대응을 일본은 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정부도 뭐 일본에게 돈 좀 빌려달라 막 그렇게 했었죠. 근데 안 주지. 왜냐면 미국이 억지로 한국 매맞으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함정이 바로 이 바젤 시리즈였는데 일본이 도와줬겠어요? 일본도 도와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 중앙정보부 CIA 비밀 문서에 의하면요, 미국이 일본에게 한국을 도와주지 말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억지로 위기에 빠뜨려서 이 새끼들이 우리의 고열을 짜갔다. 고열을 짜서 그 고열을 짜간 걸로 양털깎기를 했다. 이게 뭐 지금
이미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IMF가 오는 거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내 대기업들이 은행에 달러 빚을 엄청나게 끌어당겼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평균 400%가 넘는 회사였고, 경제 전문가들도 그것을 문제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확장, 문어발식 확장만이 유일하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확장을 한 거예요. 이게 계속되니까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원인이 되었고요. 갑자기 태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확장의 기세가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한국의 신용평가를 절하하기 시작했어요. 그와 동시에 한국의 은행들의 BIS 비율이 미친 듯이 떨어지고요. 거기에다가 환율까지 미친 듯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이중고가 생겨버린 거죠.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 이게 즉 IMF의 외환위기가 촉발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과소비로 인해 이런 거 아직 믿고 있으신 분들 없죠? 그런 거 믿고 있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교과서에 나온 거 믿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IMF의 자금 수혜를 받은 한국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IMF에서 다시 돈 준 거 받아야죠. 그 젖줄로 가지고 IMF는 요구를 합니다. 금융 자유화해라. 그 다음에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서 비정규직 만들어라. 이런 짓거리 요구를 한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선진 금융 자유화를 내세워서 또 부실한 대기업들, 계열사들을 강제적으로 정리하게 했고, 이렇게 정리하고 헐값에 나온 이러한 기업들을요, 유대자본가들이 환율 하락을 이용해서 헐값으로 잘 포장된 한국 은행의 지분과 대기업의 지분, 그 다음에 서울 일대 핵심 부동산 빌딩들을 닥치는 대로 헐값에 가져갔습니다. 말이 금융 선진화지, 이거 그냥 약탈이야, 약탈. 에? 잘 지어지고 열심히 우리가 세워놓은 걸 갖다가 지들은 그걸로 헐값으로 경제를 강제로 폭락시켜가지고 헐값으로 그걸 사가지고 비싼 값에 다시 되팔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용당한 역사를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을 보세요. 한국의 기업을 보세요. 한국의 경제를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지분 구조를 한번 보시면 다 알겠죠.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우리나라 핵심 기업 지분 구조, LG, SK 다 외국인들 지분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바젤3가 상당히 우리에게 민감하고 그 다음에 매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미 IMF의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은행이 이미 저들 손에 들어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폭락을 시켜서 한국 경제를 망가뜨려서 자신들이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더욱더 자신들이 원하는, 그 다음에 매번 수익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양털깎이로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기업과 은행이 붕괴되거나 파산된 일은 저들한테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다만 서민은 다르죠. 저놈들이 바젤3와 같은 저런 규제를 만들고 저런 흐름을 만드는 이유는요, 자신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지켜야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끊임없이 빚을 줄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노동력을 창출할 수 있고, 그걸로 우리를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바젤3의 부동산에 대한 관계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자, 일단은 정부의 금융규제는요, 가계부채 때문에 이 금융규제가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바젤3의 흐름 때문에 이 나라가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규제 대책이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이야기고요. 확실한 것은 이 정부의 금융규제가 부동산 투자 시장의 수요의 변화를 가져올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두 분류로 분류하고 있어요. 100% 자기 돈으로 산 사람과
빛을 땡겨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 두 분류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저런 규제로 인해서 레버리지나 대출에 대한 이 이용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을 통해서 구매하는 사람들 역시도 이 부동산의 수요가 줄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투자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냐면요, 바로 차별화, 가치 있는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과거에 부동산이 이 거품이 형성됐던 거는 언론, 마케팅, 그 다음에 뭡니까, 미디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시적인 거품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욱이 LTV, DTI에 대한 그 시행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더욱 과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했었죠. 어쨌든 앞으로 불어난 이 가계부채뿐 아니라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한 현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일단은 줄어들게 될 거고요. 또 그와 반면에 갈수록 차별화가 생긴다라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더욱이 문제가 되는 건요, 이 서울 주택시장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 부동산 공급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을 제외한 이제 경기권과 지방은요, 슬슬 이 충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겁나 재수없는 게, 서울의 공급,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주택 공급이 시작될 쯤에 이 금융규제 기획책도 같이 시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2022년부터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부동산 하락과는 분명히 차별화가 있을 거고요.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줄고 투자의 여력이 감소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폭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될 거고요. 시장은요, 자연스럽게 가치가 있는 것을 더욱 찾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 프리미엄을 찾기 위해서 이 부동산의 투자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현재 나오고 있는 마케팅이나 언론, 미디어에서 홍보하고 있는 것들은 다 쓰레기란 이야기야. 나머지 거 처분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똥을 던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끝물에 빨리 팔아버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잘 판단해서 일단 부동산을 가치 있게 투자하기를 바라시고요. 직접 발품을 팔아보고 상권과 물건을 잘 파악하신 후에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는 훨씬 값어치 있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결국 팔랑기 속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금융권의 정책, 그 다음에 기업의 정책들, 이런 것들 절대 무시하시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처럼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기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거나 산다고 해서 이제 오르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결국 부동산과 앞으로 다가올 금융정책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 돈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세입자가 중요합니다. 이 세입자가 이 집을 구해야 돼요. 전세나 월세 뭐 이런 것들이죠. 즉 수요의 증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어떤 환경인지를 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런 곳은 어차피 사람들이 세입자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수요도 늘어나게 될 거고 값어치도 올라가게 될 거다. 뭐 이건 자명한 사실이죠. 뭐 대형 쇼핑몰, KTX가 들어가는 이런 뭐 지역에 뭐 이제 땅값이 오른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기대 심리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대한 물량이 공급 과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이라고 붙었던 이런 지역들조차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명칭으로 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잘 지켜보면서요, 집값이라는 게 단순하게 나의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번영의 가치에 따라서 급등락이 형성되는, 한국은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엄청난 사람들이 이 분양과 동시에 막 줄을 이어서 막 구매 의욕을 보였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의 여력을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거나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입주가 되기 전부터 막 이 아파트를 포장하고 이 부동산을 포장하고 막 이런 개소리는 더 이상 믿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앞으로 바젤 3의 영향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러한 미사오구는 절대 믿지 마시라는 거. 이미 진정한 프리미엄들은요, 정부의 전매 제한 규제로 인해서 분양권을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프리미엄이라고 붙으면서 이걸 사라고는 건 다 사기다.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 부동산을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매도 포지션으로 가고 있는 흐름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정책이라든지 금융권의 흐름 역시도 매도 포지션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매수자보다 매도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를 매수하는 시점이 아니고 매도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면 가급적 이 투자를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생각입니다. 현재 그럼 우리나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바젤3로 인한 큰 경제 위기가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IMF 사태와는 정반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IMF 때는 가계부채가 거의 없었고요, 정부 부채도 없었고, 오직 기업의 대출과 그에 따른 부채 비율이 400% 이상일 정도의 과도한 투자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발발된 문제였고요. 현재는요, 정부 부채가 많아지고 있고 가계부채 역시 많아진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오히려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통해서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수준이다. 더욱이 대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은 100% 미만의 우량한 수준에다가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이익 잉여금만 해도 장난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추가로 유보금도 있죠. 은행의 BIS 비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수준과 거의 같은 수준까지 현재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젤3가 시행된다고 해도 이미 은행이 타격을 입을 정도는 거의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외환보유고 역시도 현재 튼튼하기 때문에 1997년만큼의 IMF의 그런 영향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젤3는요, 과거의 IMF와 같은 현상은 절대 나오지 않을 거고요. 대비하라고 우리한테 던져준 그냥 숙제입니다. 너희 빨리 바젤3 준비해놔. 다른 신흥국 흔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피해 입어서는 안 돼. 과거에 일본의 바젤2를 통해서 그렇게 대응했듯이 바젤3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 매를 피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정책을 우리에게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신에 이제 염려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과 금융은, 그러니까 은행은 예전 IMF와 같은 그런 문제점을 다 비껴나간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이 초이노믹스를 통해서 이 엄청난 대출의 늪에 빠진 건 바로 은행과 기업이 아니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도한 빚을 진 사람들은 어쨌든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금리 인상. 만약에 이 속도가 얼마나 가파르게 진행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다행히 미국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0.25%씩 3번 인상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급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금리의 폭등은 아니란 이야기죠. 지금 금리는 상당히 저금리 기조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금리는 두 자리 숫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저금리 기조로 살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금리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거에 있어서 다행히 서서히 상승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 금리가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움직이게 될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빚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빚이 많다, 과잉 부동산 투기를 했다, 투자가 아니고 투기를 했고 내가 살 집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거품을 띄어서 팔겠다 해서 과도하게 빚을 냈다.
그러면 뭐 바젤 3고 뭐 개생쇼고 그걸 떠나서 일단 빚 많은 걸로 인해서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시행 정책이고 나발이고 미국 금리 인상을 일단 무조건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건지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애초에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빚낸 사람들은요, 이게 서서히 진행되든 급진적으로 진행되든 어차피 못 갚아.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을 줄 거라는 거예요. 빚을 못 갚을 정도로 과도하게 빚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자꾸 바젤 3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자꾸 조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고요. 앞으로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미국 금리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급격히 오르느냐, 그리고 얼마나 장기화되게 서서히 올라가느냐, 요 세 가지만 잘 포인트를 잡고 보셔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맞을지 안 맞지 말하는 자기 자신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봐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오늘 바젤 3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고 너무 방송이 좀 길어지게 됐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바젤 3 정책과 부동산, 그리고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어떤 경제적인 흐름을 잘 유추하셔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란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정책 잘 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